특별기획 순서입니다. 특별기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전두환에서 노태우까지,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최덕효 한타론 대표님을 역시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매주 수고를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했고, 이승만, 박정희, 이제 오늘은 3번은 전두환에서 전두환에서 노태우까지입니다. 전두환에서 노태우까지 흥미진진한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자로 오늘 조금 전에 한타련에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 성명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네. 이거 내보니까 대법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기본조약 위반이므로 정부는 국제법을 해결해야 한다는 성명입니다. 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네. 일단 좀 요약을 하자면, 이 성명은 지금 오늘 정오에 오늘 정오에 대통령실의 진정서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용산에 이제 제출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먼저 회람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 부서로 넘겨서 검토하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외교부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박진 장관이 답변을 해서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그게 정책에 반영시키는 거죠. 여튼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한일 관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지금 징용 배상 문제. 이 문제가 뭐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한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대북 관계, 대중 관계만 그 방점을 찍는 이전에 문재인 정권에 비교하자면 훨씬 수월한 정치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징용 배상 이 문제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유는 바로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건국하는 마음으로. 김능환 대법관. 혹은 또 뭐라 그랬더라?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판결문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능환 대법관이 주심인데 그 당시에 그 현재 대법원장이죠. 김능환 얼굴을 끓여볼까요? 한번 보죠. 김능환 대법관 얼굴을 옆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김능환 대법관이십니다. 이분이 건국하는 마음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요. 대법관이 나라도 세우고. 그럼 우리 이 대기자님께서는 천지창조. 아니 저는 뭐 천지창조하죠, 뭐. 아니 뭐 대법관이 나라 세울 정도면 뭐 저는 뭐 천지창조하죠, 뭐.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주심이 엉터리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확정 판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확정 판결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지금 건국하는 마음으로 동의한 거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국은 그동안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희한한 게요. 독립하고 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또 건국하고 나서 건국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민주화가 되고 나고 나서 민주투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평생 생업으로 그냥 하겠다는 거죠. 뭐 그냥. 하나의 아젠다는 그 인테리어고 평생 자신의 생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러한 판결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이른바 종북 주사파들 이들은 끊임없이 현 정부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목을 잡고 있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걸 잡고 발목 단지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기본 조약. 한일 기본 조약. 이 한일 기본 조약을 없던 걸로 불법으로 규정해서 무산 역사를 소환해서 무산시켜야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소멸을 시키는 없애고 싶은 생각이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는 원래 이제 이승만 대통령까지 다 없애고 싶은 그런 그 정치적인 욕망이
바로 북한과 같이 연기가 된 상태에서 정통파는 저들의 정통파는 김일성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국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김능한 대법관의 이 대법의 판결을 바로 한일 기본조약을 파기하는 청구권 협정을 바로 무산시키는 판결이었다 해서 우리는 조약을 무산시킨다고 해서 우리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베는 사후에 출판된 며칠 전에 출판된 자서전에서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아베가. 그래서 이 한일 갈등 타파연대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니네들 자꾸 끝도 없이 일본이 무슨 현금 인출기냐, 아니면 사죄하는 고장난 기계냐, 고장난 녹음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반공이라고 하는 국시에도 사람들을 사실 편협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회에서 이제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폭넓게 좀 해야 되니까. 근데 반일이라고 하는 국시가 반공 위에 있는 거예요. 반공 위에 반일이 있다. 반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제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일본 놈들은 나쁘다. 일본이 또 침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렇겠네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반일은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일 비즈니스야말로 지금 유튜버들 중에 심지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좌빨만이 아니라 스스로 우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반일 가지고 많이 장사를 합니다. 조중동 같은 주류 언론도 반일 장사를 하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대표적인 신문이 이제 중화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인데 지금도 그 사람 반일 장사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조선일보의 논설 실장을 했던 분이죠. 강천석 현재 고문. 유명한 유명한 칼럼니스트죠. 대기자고. 부인을 우연히 제가 봤더니 그 유명한 위안부 연구자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예요. 그분의 부인이.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가장 위안부 연구 자체가 상당 부분 다 허구에 기초한 건데 그 연구 전문가의 남편이 또 조선일보의 자리를 유명한 기자다. 유력한 칼럼니스트다. 그러면 이 부부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할까요? 반일을 할까? 아니면 이거 외교관계상 이것도 풀어볼까?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르면은 집안에서 칼부림이 날 텐데. 하여튼 이거 약간 좋겠지만 저희 집 부부는 얘기를 아예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여성의 사회화야말로. 그렇죠. 근데 여하튼 조선일보조차도 일본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 많은 반일 세력들의 장난질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다. 그런 나머지 볼 것도 없고 이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풀어나가는 대국민에 홍보하는 역할 이게 좀 거의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은 국민을 제발 정부가 교육 좀 시켜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일 기본조약도 모르고 거기에 4가지 부서 협정도 모른다. 그럼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무슨 반일만 외친다. 이런 날조된 선전선동에 교란당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언론을 통해서 하려면 일본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머리 아프니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하는 게 일본의 주장이죠.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당장 가기 전에 KBS, MBC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바로 공개 토론회. 국제법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렇죠. 공개 토론하자. 한국, 일본, 제3국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뭐 찬성 반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불러서 공개 토론을 해서 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명명백백하게 시청함으로써 국민들이 먼저 깨어나야만.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구나. 그렇죠. 라고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건 안 보고 그냥 뭐 드라마를 모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드라마만 보고 그리고 또 뭐죠? 그거 있잖아, 혼자 산다 이런 거. 노래 띵띵띵 트로트 노래 방송만 보고 이런 이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것은 바로 국제법 전문 토론회를 국제법 토론회를 하자. 국제사법재판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자.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저희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배상을 해라. 그런데 보상을 2번 했어요. 박정희 노무현 정부에서 보상과 그런 배상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보상은 위법이나 불법이나 상관이 없이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위로금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보상이죠. 근데 배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 책임지고 배상하는 거예요. 책임 배상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 났잖아요. 배상해라. 그래서 그럼 국가가 거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참 그 애매모호하죠. 국가가 거기 가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헬로윈 데이에 가서 그냥 다들 그냥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국가가 배상해라. 그러니까 보상을 하면 이제 위로금으로 얼마씩 장례비를 포함해서 주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건데 또 2번이나 보상을 줬는데 제가 그 동상 있잖아요. 징용 동상. 이거 다 아무데나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그쪽 사람들이 하는 토론회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좌빨. 그래서 가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동상을 세우는 주체 중에 그 유족 중에 대표가 여성분인데 할머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미 2번이나 보상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 또 막 징용 같은 거 세워가지고 또 돈 달는 거 그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내가 말하니까 그거는 2번을 받았지만 그거는요 위로금이고요. 위로금 가지고는 안 되죠. 법적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 싸움을 도대체가 한반도가 이거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을까? 제가 기가 막힌 걸 봤습니다. 자, 오늘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개 토론회는 국민들에게 편협한 국수주의에서 벗어나 국제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대법 판결이 오류를 밝혀내고 한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일 기본조약 관련 국제법 공개 토론회 제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오늘 오후 오늘 정오에 있다고 그랬네. 한일 갈등 타파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해드리기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제목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요거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잠깐 하나 도표를 보고요. 도표 하나. 도표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도표 하나 보고 넘어가죠. 도표 하나 보고 여기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징용 배상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판결 확정된 게 4건이고요. 계류된 게 대법 계류가 9건, 2심 계류가 4건, 1심 계류가 53건이에요.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인원수가 현재 1,102명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배상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줄줄이 사탕이라고 그러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입니다.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니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건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이론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론도 못 가져가는데 갑자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죽은 사람들
일제 때 30만 원이 그 당시 예비군 사망자 보상금이에요. 그거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때도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줬는데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새 50억 클럽 아세요? 50억 클럽이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이제는 기본 단위가 50억이에요. 기본 단위가 5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받는 기본 단위가 50억이에요. 아주 이재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친구의 그 혁혁한 그 전과라고나 할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이 다 배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받은 몇 천만 원은 돈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이번에 나온 금액이 1심에 대법 판결 나온 게 1억에서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이제 몇 억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천 몇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2명. 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이번 한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 이건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문제를 다 보여줘야 돼. 이게 우리가 국제법을 어겼다. 어기고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이 정도 다 줬다 이미. 이걸 다 보여줘야 된다. 제가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 준 거 다 이게 데이터 있는 게 다 지금 그 행안부에서 그 피자 지원 재단에서 다 나와 있는 자료라고. 이런 게 한번 옛날에 그 김능환 대법관이 그 판결했을 때 이런 게 문화일보에 이런 게 실렸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군인이 포로로 잡혀서 필리핀인가 어디에서 일본 기업에 가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말하자면 징용공이죠. 포로였지만 그래서 일본 정부를 그 일본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그 손해배상이라고 배상을 이제 요구했죠. 그때 그 법원이 샌프란시스코 법원인가 LA 법원이었는데 그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판결문이 있어요. 뭐냐면 원고 패소. 원고 패소의 사유가 뭐냐면 당신은 충분히 배상받았다. 종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승전함으로써 당신은 배상받았다. 명판결이다라고 또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만이 아니고 본토 차이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얘네들은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중국은 우린 대국인데 지네들이 시원차려 가지고 시원차려 가지고 자기네들 당했다 이게 있는 자존심 없던 걸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시절이 한미일 삼각동맹, 미일 동맹 이렇게 강화되니까 일본을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거기에 부응해서 그 지불한 게 있어요. 그건 별개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오늘 제목 이겁니다. 한일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저 3부 전두환에서 노태우까지가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호불호가 상당히 엇갈리는 인물이에요. 한국의 정치가 워낙 이렇게 극렬하게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한 건지 다이나마이트가 터진 건지 지금 이렇게 내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를 좀 그리워하는 분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발전을 많이 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그때까지 살기 좋았다, 살기 좋았다. 뭐 사회가 안정됐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삼천교육 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조폭 범법까지 나왔어요. 지금 조폭까지 나왔으니까 삼천교육 때 만들어 다 집어넣자. 이제 이러니까 지금 다시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쪽에서는 아닌 거고 어떤 쪽에서 또 상종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 기본조약 청구원협정 등 사개 부속협정 맺을 당시에 일본이 조항에 사과를 넣었어요. 한일 기본조약 안에. 그 한일 기본조약 사과를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당시에 일본의 천황이 히로히토예요. 지금 우리는 천황이 맞아요? 일왕이 맞아요? 그거 가지고도 또 문제가 있죠. 그래도 영어하고 프랑스 잘 아시잖아요.
뭐 우리는 일왕이죠. 일본 왕이니까. 예, 일본 사람은 천왕이라고 그러겠고. 네, 네. 근데 지금 영미권에서는 킹 오브 저펜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엠피로. 천 황후로 호칭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동일한 외교를 한다면 평등한 국제적 외교를 한다면 굳이 일왕이란 표현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말초 신경을 거두는 거. 이런 거는 외교에 매우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대통령인데 그러면 일본에서 열받아가지고 한국은 소통령이야.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튼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전두환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다 사과를 요구했다. 어떤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국빈 자격으로 1984년이니까 5.18 이후 4년이 경과한 거예요. 그런데 국빈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히로히토하고 나카소네 총리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때 사과를 요구하면서 방문하는 거예요. 사과를 요구하면서 방문했다. 그러니까 뭐 모양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래도 이런 걸 좀 원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사과를 원해야 내가 그대들의 나라를 방문해도 내가 채통에 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히로히토 그냥 천왕인지 일왕인지 이거 가지고 내가 싸움 그만하겠어. 히로히토가 뭐라고 하냐면 금세기의 한 시기에 있어 양국 간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히로히토가.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 기록 문서가 쇼와 덴노라고 하는 문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일 합방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거군요. 그러니까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히로히토 천왕이 일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히로히토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래도 여기 좌빨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한반도를 쳐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히로히토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한 게 있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일본은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 예를 들면 기원 후 6, 7세기에 일본이 국가를 형성했을 때 귀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학문과 문화와 기술 등을 가르쳤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백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는 백제 후손이 거기에 또 이러면서 한국을 칭찬해주고 일본을 낮추는 그런 격을 분명히 했는데 뭐 히로히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소네 총리는 뭐 유감스럽게 그 과오에 대해 생각하고 장래를 위해서 엄숙히 개심하려고 결의하고 있음을 밝힌다. 그래서 개심을 찾아봤어요. 개심,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경계하겠다. 개심이란 말이 상당히 이거 의미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경계하겠다. 참 이런 사과를 받아낸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을 받아냈네, 사과를. 그러니까 한일 기본 조약에 이어서 이제 공식적인 사과를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냐면 한일 기본 조약에서 우리 이승만 평화선이 박정희 평화선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라인으로 바뀐 다음에 이 독도가 또 문제가 되니까 그 독도를 미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두환 대통령이 잔머리를 씁니다. 그 잔머리가 뭐냐면 잠깐 여기서 독도 미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기억 못하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독도 미락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해결하지 않는 것을 해결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독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현상은 한국이 관리하면서 유지하되 네. 공동 어로 구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예. 서로가 평화스럽게 공존하자. 예. 이제 그런 취지를 해서 해결하지 않은 것을 해결한 것으로 한다. 대단히 외교적인 용어입니다. 아주 고수의 고도의 고도의 네. 뭐 소크라테스 나오네. 무지의 지니까 뭐 비슷하게 무지의 무지입니다. 이건 또 외교적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전두환 대통령은 한술 더 떠요.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시킵니다. 독도 관련 운동을 금지시킵니다. 운동. 네. 우리나라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 반일 세력들의 그 봉기하는 그들의 그 반정치 운동을 반정부 세력 얘네들의 독도 운동을 반일 운동을 금지시켜요. 전두환이 독도는 우리 땅 뭐래 가지고 그런 거를 들고 가지고 못해. 뭘 하지 말라고 했다. 그 대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어요. 천연기념물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국내법에 일반인 출입 금지. 천연기념물이니까 일반인 출입 금지해서 거기 좀 뭐 해경이나 이 정도만 출입을 하지. 뭐 그 이후에 뭐 독도에 민간인이 가서 뭐 주소 옮기고 이런 그거 있잖아요. 안 된다. 그리고 택도 없고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프로파간다로 선전선동으로 국민들을 반일 감정으로 몰아가는 일체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두환 때. 전두환이. 전두환이 그 정도는 권력이 있었던 거죠. 요즘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공격할 사람이 많으네 보니까 전두환 공격할 사람이. 이거 했다가 나라 정권 무너집니다 이거. 친일파라고 무너집니다. 이거. 여튼 그렇게 친일과 반일 사이에서 교묘한 아주 기술적인 줄타기를 했던 역사를 전두환 정부는 전두환이는 가서 사과를 받아냈어요. 일왕으로 또 사과를 받아내고 그렇죠. 뭐 그때 당시 수상 총리로부터도 사과를 받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의 반일 독도를 이용한 반일 운동을 금지시키고 천연기념물로 독도를 지정하고 민간인 출입을 금지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교적 마찰을 줄였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그다음에 시간상 노태우로 넘어갑니다. 노태우 대통령으로 넘어가서 노태우 대통령 지금 신군부까지 하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도 일본 갔네요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 히로히토 다음 배를 이어서 아키히토 일왕인지 천왕인지 아키히토입니다. 아무튼 그 아키히토를 즉위를 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즉위식에 갔어요. 1990년 축하해주러 간 거군요. 1990년 5월 24일 축하해주러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해서 즉위식을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도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에 사과를 은근하게 요구했어요. 또? 그래서 또 일본까지 국빈 차기로 참여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또 형식을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하해주러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환영 만찬에서 바로 이 아키히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일본에 의해 초래된 불행한 시기, 귀국의 사람들이 겪었던 불행을 생각하며 나는 통석의 염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석? 통석. 석. 그러니까 애석하다. 통섭에. 그러니까 통이란 말이 몹시, 매우, 뭐 그런 거죠. 메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몹시 애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상당히 아주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사과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통렬히 사과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강도의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인지 천왕인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는 이 통석의 염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을 사죄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죄로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가 사죄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진전된 과거에 뭐 유감이다 히로히토의 유감이다 이거보다 많은 진전된 표현으로서 사죄로 평가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도 또 이렇게 사죄와 관련된 일본과의 그러한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런 강도 높은 그런 스탠스를 취했지만 종합적으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과 외교 관계를 우호적으로 신군부에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요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바로 노태우 정부가 1988년부터 1993년까지입니다. 임기가. 그런데 요 사이에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신대 사진. 정신대요? 네. 이거 같은데? 네네. 정대요. 네네. 바로 노태우 정부 당시에 이게 정대요. 네, 정대요. 당시에 이 사진은 위안부 동상이 수요 시위예요. 수요 시위입니다. 여기 위에는 위안부 동상이 안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여기 히로히토 죄악이 나오네요. 이 정대협이 모이는 곳에 여성단체 협의회가 함께 한 거예요. 이 사진이. 여성분들이 많으네. 네네네. 그런데 바로 여기 위안부 출신 저기 기론옥 할머니 보이시나요? 네네. 자, 여기서 1988년 88 올림픽이네. 이후에 여성단체들이 조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구부 군부 정권에 대응해서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서 여성단체 협의회가 급부상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때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노동단체 뭐 그런 민주화 요구들이 굉장히 강했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뭐 그때 이제 여성단체들도 그렇죠. 민노총도 결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성되는데 이때 1990년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종료 3년을 앞두고 1990년에 여기 이런 여성단체 37개 단체가 연합해서 바로 정대협을 결성합니다. 정대협을 결성합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노태우 때 결성된 거군요, 그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의 정권 말기에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기기 시작할 즈음이라고 할까요? 이때 무주공산의 깃발 꼽는 마음으로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들이 뭐 하나 이슈를 딱 선점하면 그거 가지고 깃발을 막 꼽는 건데 그때 바로 여성단체의 그 부상과 더불어서 정대협이 정신대 문제 대책이 오늘날 정의기억연대 얘네들이 깃발을 꽂고 이 깃발이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바로 위안부 동상 얘들이 말하는 평화의 소녀상 수출하는 대역사 비즈니스의 그런 사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음에 이어지기 위한 사진을 두 개만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어떤 걸로 갈까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박경식이라고요. 이분은 조총련에서 만든 조선인 학교, 일본의 조선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본의 조선대학교, 조총련이 물론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총련은 바로 북한의 지령과 동시에 움직이는 조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1965년 한일협정 한일 기본조약 체결 그 당시에 반대했겠네 물론. 협정 반대 운동을 일으키던 한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고 동시대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 바로 1965년도에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 이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그 당시에 제1 조선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그 구수를 받아 적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선인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기록을 내서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 박경식 씨 이분이 이 용어가 오늘날 강제 연행, 강제 동원, 강제징용, 강제징용 모든 용어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조청년에 바로 그런 학교에서 있었던 교원이고 그들이 바로 북한과 함께 그 당시에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추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번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요시다. 일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요시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요. 1985년도에 나의 전쟁 범죄라고 하는 책을 낸 사람이에요. 이 요시다 세이지는 바로 시모노세키의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공산당 소속 후보로 나왔습니다. 공산당? 일본 공산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노무보국회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노동조합인데 뭐 애국회 이런 게 합친 단체죠. 그곳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냥을 했다 해서 나중에 거짓말로 다 탄로가 났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까 박경식 씨의 용어 개념, 강제 연행 기록, 강제 연행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처녀 사냥했다는 이 거짓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위안부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납치 뭐 이런 개념이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그 개념은 한국이 일본 사람보다 영어 잘해야 못해요. 일본 사람 영어가 좀 그렇죠. 커피를 고히 뭐 그러니까 좀 거시기하죠. 거시기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어 실력을 가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그 영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까 강제연행 그 박경식 그리고 바로 요시다 세이지를 중심으로 그러한 진술을 그 노인들이 기억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진술을 엄청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국제사회에 유엔도 가고 뭐 유엔을 바로 그 영어 실력으로 우리가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유엔에는 숫자적으로 제3세계가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많아요. 그렇죠. 숫자가. 그래서 그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나온 그러니까 유엔에 출석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서 마치 전번 시간에 말씀 나눴지만 영국이 인도를 통치한 것처럼 과거의 식민지 그 종주국들이 제3세계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노예 사냥한 것 같은 이러한 상상력을 그 개도국 사람들은 우리도 일본에게 당했다고 그 영문 서적을 보고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그분들을 상상을 하고 한국의 이 바로 반일 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영문 보고서를 우리가 바꿔내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영문 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유엔을 다시 또 뒤집어야 돼요. 이 사업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그러네요. 이건 뭐 보통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반일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유엔에도 그 반일 바이러스가 그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완전히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
자, 요거 기왕 사진을 꺼냈으니까 네네. 요시다 씨가 자기가 제주도에서 네네. 천녀를 1000명이나 사냥했다. 뭐 이런 게 자기가 했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나중에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진 거죠. 네, 다 밝혀졌고 네. 그 아사히 신문에서 예. 이걸 집중적으로 사실로 보도했다가 이 자신들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사히 신문에서 자신들이 거짓을 고백을 했고 네. 고백하면서 아사히 신문에서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100만 부 이상 네. 그 구독자가 떨어져 나갔다. 예. 그걸로 인해서 아사히 신문 그 임원진들이 교체가 되고 예.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팩트로. 그럼 그건 우리도 보도를 해야죠. 그 아사히 신문이 사과하고 그 경영진이 문책당하고 이거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국내에 대대적으로 알려졌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언론 어디 갔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사의 그 부인이 그분이 유엔에 엄청난 양의 그 영문 그 보고서를 그쪽에 작업한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화여대 신혜수 교수가 바로 정대협 대표를 지냈고 그 대표를 지낸 뿐만 아니라 유엔의 인권위원으로 맹활약을 해서 바로 여성 인권, 위안부 인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죠. 야,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다 하는 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는 즉시 만약에 공직에 있다면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저 이재명 씨가 주로 이렇게 하던데. 아니 있고 저기 일본인 그분 있잖아요. 유석신 교수. 위안부는 성노동자라고 그랬다가 매춘의 일종이었다. 그래갔다가 학교 쫓겨나고 재판받고 그런 사람이 있던데. 순환을 겪고 지금 재판 중인 것 같던데. 있죠. 유석신 교수. 야, 이거 보통 시청자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야, 이거 바이러스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당신은 무슨 용기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왜 무슨 용기로 그런 일 하십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가 버진의 본토 발음을 노프라고 난 잃을 게 없다고.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다고. 그런데 저쪽 편으로 붙으면 좀 떡고물도 떨어질 텐데. 이 조회건수 안 나오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일제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극우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 일제 때 그냥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 통해 죽은 사람들 많고 그렇죠. 일제 때 피해 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랬는데 우리 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매우 촌스러운 얘기야. 식민지를 우리가 또 자랑할 건 우리가 2등 식민으로 살았다는 거는 그렇지 2등 식민지였다. 1등이 아니라 2등 식민이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그러나 조선이 워낙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 당시 우리가 2등 시민으로 살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보다 그 노비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 정도는 낫다. 우리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역사의 발전 단계에서 보면 비단 일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 근대화, 현대화 과정의 역사에서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직접 미국의 통치를 받았다든지 중국의 통치를 받았던 이게 다른 외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수혜를 입었다 그런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외세를 거쳐서 우리가 근현대화 과정을 겪었다. 우리 스스로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 못하고 외세의 개입으로 우리가 근대화를 이뤘다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팩트죠. 그렇죠. 근데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자꾸 경제 논리로만 일본이 이룩한 경제 논리로만 갖다 내놓고 우리가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좌빨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좋은 구실을 줍니다. 그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우리가 2등 시민으로 산 건 맞다. 그렇죠. 2등 시민으로 산 건 맞다. 그리고 그 당시 2등 시민은 조선의 그 노비보다는 그렇죠.
낫다. 네. 우리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그래서 거죠. 아프리카 노예들처럼 우리가 사냥당한 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 거짓말 제주도에서 1,000명을 사냥했대. 제주도에서 1,000명 사냥했으면 이 사람 이걸로 그 좁은 바닥에 돈을 꿰버렸다 그래. 돈 벌었어요? 이 책을 내서 네. 나의 전쟁범 책 내서 네. 이 아들이 네. 증언했어요. 아버지가 이 책으로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자신이 팩트가 아니라고 네. 본인한테 얘기를 해 하면서 원래 글 쓰는 게 다 이렇게 좀 섞어 쓰는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이 그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상에 와서 네. 인양반이 세운 그 뭐죠 그 탑, 네. 그저 추모 네. 탑 그걸 딱 빼고 아들이 아들이 제거하고 그냥 다른 걸 세웠어요. 다른 걸 세웠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한국 경찰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수배 중이에요. 아들이? 예. 왜냐면 그걸 없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놓은 걸 갖다가 무단으로 와서 그래서 그 사람 지금 한국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는데 못 들어온다. 우리 지가 수배가 돼 있어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짓말을 해서 지가 자식 된 도리로서 이건 아니다 해서 가서 참 우리 최 대표님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즐겁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3부고요. 그럼 4부는 이제 우리가 그렇죠? 노태우까지 갔으니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김영삼 그렇죠. 김영삼이 나오겠죠. 거기도 기대됩니다. 김대중 이렇게 또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 최덕규 대표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흥미진진합니다.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아요. YS도 나오고 DJ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